학원 강사로 일한 경력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대치동 일타 강사는 아니어도 동네에서는 입소문이 꽤 좋았고 학부모들과 학생들한테 신망도 두터운 편이었죠. 남편은 골프, 스키 같은 레저 용품을 파는 스포츠샵을 운영했는데 가게가 제법 잘 되면서 강남에 새 지점을 내려고 부풀어 있었어요. 저는 영어를 가르쳤고 남편과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결혼한 이유 중 하나였죠. 엄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빠 그렇게 보내고 엄마까지 보내면 우리 어떻게 살아? 제발 아프지 마. 미안,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병실에서 우리는 둘이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지난 1년간 참 많은 일도 겪었죠. 안 좋은 일들도 있었고 이상한 일들도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라도 버텨줘서 다행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원래 간염 보균자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주위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급격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간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하셨죠. 최근 1년 사이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작년에 아빠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그때 엄마는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따님 되세요? 어머니 간 수치가 많이 안 좋아요. 아셨어요? 원래 간이 안 좋으시긴 한데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장 위험한 건 아니고 다행히 수치는 좀 잡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이식받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상태까지 안 가도록 신경 더 쓰셔야 돼요. 몇 달 전 평소처럼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었는데 친정 엄마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 낯선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제일 최근 통화 목록에 작은 딸이라고 적힌 분이 계셔서 연락드렸어요. 어머님이 지금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거든요.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나요? 엄마가 다행히 응급 조치를 받고 회복하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엄마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요. 차트를 보니까 꾸준히 검진도 받으시고 관리도 잘해오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수치가 올라갔네요. 뭐 어머니가 요새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일이라도 있나요? 갑자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빠와 동업하시던 친구분이 엄마가 일을 모른다는 걸 이용해서 회사 지분을 뺏어가고 배신을 했어요. 집안의 기둥이었던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자 주변 사람들 태도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하더군요. 그게 엄마는 사람이 점점 무섭다고 하셨어요. 그거 알아? 힘든 일이 이렇게 연달아 겹치고 나니까 사람이 또 배우는 거 하나는 있더라. 어떤 걸 배웠는데? 있지, 사람이 걸러져. 좋을 땐 다 좋지, 내가 문제 없을 땐 누구랑도 다 좋아. 내가 일 잘 되고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다 몰려들어. 근데 힘들어지니까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의 진짜 실체가 뭔지. 그런 건 힘들어봐야 알아. 그제서야 아는 거야. 사람을 걸러보게 돼. 난 이제 그런 눈이 좀 생긴 것 같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평소 간이 안 좋으셔서 제가 신경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단백질이 간 재생에 좋다고 해서 온갖 두부 요리를 다 해봤어요. 쑥이 간 기능 회복에 좋다고 해서 봄만 되면 주말마다 들에 가서 살았고요. 쑥해서 쑥버무리, 쑥차, 쑥떡, 쑥으로 만든 국이며 전이며 다 해드렸어요. 영양제도 많이 먹으면 간에 물이 간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드시게 했고요. 근데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다는 말에 내가 뭘 놓쳤나 자책감이 들었어요.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났을까? 그럼 어쩌나. 너무 떨리고 걱정돼서 운전도 못하겠더라고요.
겨우겨우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네.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긴 하는데.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밤에 잠 못 자는 거, 그거 환자분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큰일 납니다. 잠 잘 자는 게 건강의 최우선이에요. 까딱하면 간 다 망가져요. 엄마의 말은 의미심장했어요. 마음에 깊이 와닿았죠. 왜냐하면 제 남편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생전 저희 아빠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제법 알찬 중기업을 하셨고, 큰 기업과의 계약도 여러 건 따내고 점점 회사를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몇 해 전 세계적으로 시국이 어려워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저희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빠 회사에도 위기가 찾아왔죠. 직원 8명으로 시작한 정말 자식 같은 회사라. 아빠는 사방팔방 몸으로 뛰어다니며 회사를 살리려고 무진애를 쓰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남편과 아빠를 잃어서 아무런 현실감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 참 많이 애를 써준 건 형부였어요. 장례를 꼼꼼히 챙기고 모든 연락처들을 다 찾아 전화와 문자도 돌리고 돌아가시고 발인까지 내내 쪽잠 자가며 문상객들을 일일이 맞이하고 장례 마무리 후 식구들 챙기는 것까지 모두 형부가 일일이 다 살피고 도와줬죠. 장례가 끝나고 돌아와 아빠가 없는 집 안에 와 있을 땐 모든 게 다 허망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이 큰일에 형부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랑 생각이 좀 달랐나 봐요. 장례 이틀째 되던 날 저녁, 엄마 챙기고 내내 울기만 하다 겨우 정신이 들어 병원 장례식장 앞에 나와 잠깐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고 있는데 남편이 담배 한 대를 피워 물며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좀 괜찮아? 잘 모르겠어. 괜찮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 여보, 근데 그럼 장인어른이 전에 나한테 하신 말씀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거? 아빠가 당신한테 무슨 말씀하셨어? 나 구정지점 내는 거 말이야. 자금 대주시기로 하셨잖아. 그건 그럼 이제 물 건너간 건가? 남편은 큰 돈을 놓친 게 아쉽게 됐다는 듯 피식 웃더군요. 그 순간 저는 사람이 욕도 오만 정이 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웃는 얼굴이 무섭기까지 느껴졌죠. 이 사람은 이 와중에 이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장례를 다 치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자식 앞에서 돈 얘기를 먼저 하는 사람, 자기 돈 걱정을 하는 사람. 장인어른이 아니라 자기 돈을 잃은 게 더 큰일인 사람이었죠. 말이 안 나온다. 당신은 지금 그런 생각부터 들어? 아빠 잃은 내 앞에서 지금 당신 돈 걱정하는 거야? 아니, 돈 걱정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그러는 거지. 정말 어이가 없다. 우리 아빠 당장 어제 돌아가셨어? 어떻게 당신은 그런 생각부터 할 수가 있어? 아니, 내 말은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지. 그럼 뭐, 나도 장님처럼 24시간 내내 울기만 해야 돼?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나도 슬프고, 나도 안타깝고, 나도 힘들어. 그러다 이제 정신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했기서니 그게 그렇게 못할 말이야. 당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럴까?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돈 생각나고 그럴까? 아니야. 너 지금 나를 너무 개차반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죽일 놈이다. 미안해. 됐어, 어떤 얘기로 해. 내가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내가 참. 형부랑 어떻게 이렇게 달라. 내가 부끄러워서 언니랑 형부 볼 면목이 없다.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너네 형부랑 나를 비교하는 거야? 됐지. 나도 그냥 떠오른 생각, 뇌 안 거치고 말했을 뿐이야. 미안해. 됐지 없던 얘기로 해.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더 이상 전과 같이 바라보기가 힘들었어요. 물론 본인 말대로 남편이 그렇게까지 멍청한 개차반 파렴치한은 아니었는지 아빠가 돌아가자마자 태도가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자기 할 건 했고 겉으로 보기에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신정 상황이 나날이 안 좋아졌다는 데 있었죠. 엄마는 아빠의 동업자분을 겪으며 배신을 당하고 회사에 대한 지분도 모두 잃고 여러 하청업체 대표들과의 빚 문제까지 졸지에 한 번에 떠안게 되면서 상황이 너무 많이 어려워졌어요.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너희 아빠 살아있을 땐 재수 씨 그렇게 다정히도 굴던 사람이 지금 몰려오는 문제가 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사이 너무 많은 풍파가 한 번에 친정집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힘든 일을 왜 이렇게 한 번에 오는 걸까요? 그러면서 남편의 태도 역시 조금씩 변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저희 친정집에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를 꺼내면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남의 일 얘기하듯 말했습니다. 야, 너네 집은 거기서 해결해야지. 나도 이제 그냥 신경 꺼. 정 필요하면 너희 형부가 알아서 하겠지. 그 집이 우리보다 여유 있잖아.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나는 엄마 딸 아니야?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어. 그게 상책이야. 당신을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 너네 집 일이라니. 우리 집 일이야. 당신한테 이게 남의 집 일이야? 남의 집이라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고 우리는 우리 가정이 우선인 거지. 당신 집안일은 좀 그쪽에서 알아서 하도록 둘 필요 있다는 말이야. 당신이 외동인 것도 아니잖아. 언니네 있으니까 그쪽이 알아서 할 일이란 말이지. 내 말은 자꾸 너네 집빌이라며 자기와 나를 가르고 혹여나 자기에게 불이라도 튈까 걱정하는 꼴이 정말이지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함께 한 입을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 말도 못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근데 제가 집 얘기를 할 때마다 돌아오는 말들은 친구보다 아니 남보다 더 매정뿐이었어요. 솔직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말 어디 한번 해봐. 아, 됐어. 당신이랑 싸우자는 거 아니니까. 아, 그냥 싸우자는 건데 말을 그렇게 해. 남 사람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할 말 있으면 그냥 말을 해. 아니, 솔직히 장인어른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난처해졌는지 알아? 뭐? 장인어른? 믿고 구정에 지점 내기로 해서 내가 버려놓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지금 이거 봐. 나만 완전 허풍쟁이 된 상황 아니야? 지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인 거 알지? 사람 잔뜩 부풀려 놓고. 그렇게 뭐? 그렇게 돌아가시면 그렇게 죽으면 어쩌냐고. 당신 돈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아이,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했어? 당신 말이 그 말이지. 그럼 뭔데? 뭐가 그 말이야? 난 그냥 내가 그렇게 난감한 상황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저기 얘기만 해놓고 처리되는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떡해? 일이 그렇게 된 걸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을 잘 설명하는 수밖에. 아이, 좀 그렇게 하나마나한 소리 좀 하지 마라. 네가 사업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런 속편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애들 장난하는 줄 알아? 사업 돌아가는 게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말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라며 온갖 짜증을 드러놓더군요. 저희 아빠가 대주기로 했던 돈을 못 받게 돼서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둥. 사업은 기세인데 한번 기세가 꺾이니 될 일들도 안 된다는 등.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까며 자기 먹고 살 국만 하는 남편을 보며 저 사람 도대체 이제 나는 그냥 끈 떨어진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저를 한 번 더 도와준 건 친정 언니와 형부였어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그냥 나와버렸지 뭐.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아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람한테 내가 할 말이 없더라. 돌아가신 아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박 서방 사정이 그렇게 안 좋은데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어? 무슨 염치로 내가 언니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 신경 쓰지 마.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형부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처제 잠깐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의 사정을 들은 형부는 남편에게 본인의 친한 지인을 소개해줬고 남편은 형부와 그 지인이라는 분 덕에 강남에 새 지점을 낼 수 있게 됐어요. 형님, 진짜 다 형님 덕분입니다. 덕분에 작은 문제도 해결되고 지점도 내고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이제 대박날이 남았구만. 예, 맞습니다. 이제 대박 나야죠. 일이 잘 마무리가 되고 나자 이후 남편은 저희 식구에 대하는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생전 그러는 법이 없더니 먼저 언니 집에 가자고 하질 않나? 형부에게 형님 하며 참 깎듯이 했죠. 남편이 강남에 새로 차린 스포츠 용품 샵은 기존 가게보다 매출이 월등히 높았어요. 가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남편의 기운은 점점 넘쳐갔죠. 아, 요새 일이 너무 잘 되니까 앉아도 기분이 막 나는 거 있지. 다행이네. 당신 요새 얼굴이 밝아. 아, 당연하지. 엊그제 연예인, 걔 누구더라? 앞번에 드라마 나온 그 남자애가 와서 골프채랑 다 해서 한 3천만 원 긁고 갔잖아. 역시 강남이야. 강남에 내야 이렇게 돈이 슬슬 굴러 들어온다니까. 내가 아주 위치 선정을 기가 막히게 했어. 남편의 일이 점점 잘 되며 어느새 점점 형부를 만나러 가는 일도 줄어들고 이내 언제 도움을 받았냐는 듯 굴더니 사람이 어쩜 그렇게 간사하고 투명할까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손바닥 뒤집듯 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잘 익히는. 이 사람 그 와중에 엄마까지 쓰러졌다는 소식은 또 이제? 얼마나 다시 우리 집을 우습게 여길 단초가 될까 싶어. 엄마가 아프셨던 소식을 알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말은 전해야 되니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오늘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왔어. 지금 병원에서 거는 거야. 뭐? 왜? 뭐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났대. 내가 걱정 써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고. 다행히 이틀까진 필요 없나 봐. 아무튼 그래서 오늘 못 들어간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럼 병원비는 보험 처리가 되는 거야?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자기 부담금도 꽤 되겠지. 그럼 보험으로 다 안 된단 말이야? 아, 돈 또 깨지게 생겼네. 그래서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어. 어? 그걸로 했어? 돈 걱정하며 한숨 내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쌓여왔던 열이 확 솟구쳤습니다. 또 돈, 그놈의 돈.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돈 생각밖에 안 들어?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그러더니 지금 우리 엄마 쓰러졌다 했는데 또 돈 걱정하는 거야? 그럼 돈 걱정 안 하게 생겼어? 몇백이 나올지 몇천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럼 뭘 걱정하는데?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다는데 한번 와볼 생각도 안 들지, 당신은? 뭐 때문에 쓰러지셨는지 괜찮으신지 내가 안 물었어? 못 들었어? 그건 길 가던 똥개를 붙잡고 얘기해도 묻겠다. 생판 모르는 남이 쓰러졌다 해도 그 정도 누구나 다 해. 어떻게 가족이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너 진짜 말을 이상하게 한다.
왜 맨날 나를 그렇게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어? 그럼 아니라고? 뭔 소리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나쁘냐? 사람 좀 이상한 놈으로 만들지 마. 너 진짜 안 좋은 버릇이야, 그거. 너만 피해자인 척 걸고 남자만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 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빠 살아계실 땐 우리 집에 도움받은 게 얼마고, 또 얼마 전에 형부가 도와준 건 얼만데. 당신 형부한테 요새 연락 한 통 안 한다며? 그러자 남편은 피식 웃더군요. 야, 너 형님 네 가게 소식 못 들었어? 거기 요새 임대료 내기도 버겁다는데. 근데 내가 전화해서 뭘 해? 그러니까 돈 필요할 때만 좀 친하게 지내고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거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사람이 참 당당하다. 너무 이상한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내가 다 할 말이 없네. 말만 잘하는구만. 뭐 내가 나쁜 놈인 게 아니라 너네 둘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말이야. 사업이나 신경 쓸 것이지. 맨날 장모님 별 쓸데없는 데나 다니고 병원이나 따라다니니까 사업이 그 꼬라지 난 거지. 사업하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라. 내 말이 틀렸나? 일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해. 형부는 항상 학교 교사를 빠지기가 어려운 언니와 학원 일에 치이는 저를 대신해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자주 다녔어요. 휴일이면 공기 좋은 곳에서 바람도 쐬고 해야 건강에 좋다며. 엄마 모시고 시골도 다니곤 했죠. 딸들만큼이나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모시는 형부를 보면서 제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는 동안 제 남편은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멍청한 집구석이라고. 저는 배신감과 분노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렇게 돈돈거리는 남자에게 어떻게든 타격을 주고 싶더라고요. 병실에 앉아있는 언니 부부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언니 형부, 병원비 낼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제가 다 낼 거예요. 그렇게 알아요. 왜 그래? 병원비 꽤 많이 나올 텐데.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내가 다 낼 테니까 언니 절대 신경도 쓰지 마. 의아해하는 언니와 형부를 두고 엄마 병원비 문제에 대해 남편에게 확실히 말해야겠다 싶어. 저는 곧장 남편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옆 주차 공간에 차를 대고 차에서 내려 가게 쪽으로 가려는데 남편이 가게 앞에 나와서 담배를 피며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돈? 그래, 이번 달에 200밖에 못 넣었어. 내가 다음 달에는 좀 더 넣을게.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쪽 집안 모두 50만 원씩만 용돈 내드리고 있었는데 200은 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싶었어요. 아니 엄마,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가려고. 아니, 장모가 쓰러졌다 그래서 병원 가고 온대. 아니야, 나 안 가봐도 돼. 됐어. 내가 굳이 뭐하러. 남의 집 일인데 내가 뭐하러 챙겨. 시어머니에게 우리 집을 남의 집이라고 칭하는 남편을 보며 이 인간의 민낯을 이렇게 보는구나 싶었어요. 아니, 웃긴 게 엄마, 우리 처형 남편 있잖아. 그 인간은 장모가 뭐 대단한 산이라도 물려줄 줄 알아봐. 멍청하게 장인 돌아가실 때 그 돈 싹 날아간 거 모르나? 하여간 오지랖이란 쓸데없이 넓어서 쫓아다니다가 새됐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멍청하게 구니까 지금 돈도 못 벌고 그러고 있는 거야. 사람이 누울 자리 설 자리 봐가며 발을 뻗어야지. 엄마 아들 똑똑하지? 에이, 이게 뭐 나쁜 건가? 그냥 똑똑한 걸로 하자고. 전화는 했지. 그 정도면 다 한 거 아니야? 난 그런 것 같은데. 그야말로 골이 띵 하더군요. 남편의 말에 배신을 당해 뒤통수를 맞은 충격도 컸지만
그래도 내 남편은 원래 저런 사람인데, 아빠 돌아가셨을 때 이미 다 드러났는데, 난 진짜 그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체 뭘 믿고 저 남자와 계속 살고 있나? 뭘 기대하고 있었나 하는 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너무나도 어리석고 멍청했던 스스로에 대한 충격이 더 컸어요.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배울 만큼 배우고 부족함 없이 큰 내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 저렇게 생각하고 저런 말을 하는 남자를 공공사냅니다.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더라고요. 이러려고 저를 키우신 게 아닌데. 엄마와 아빠에게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때문에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언니와 형부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한참을 가게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화와 배신감과 슬픔과 분노와 복수심, 온갖 감정들이 뒤섞인 가슴을 추스르며 호흡을 고르다가 남편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 당신이 여기 무슨 일이야? 병원에 있는 거 아니었어? 딱 말해두려고. 우리 엄마 병원비는 내 통장에서 다 나갈 거야. 언니한테 1원도 안 받아. 남편은 갑작스레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돈 얘기를 하는 제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뭐, 돈이 얼마나 나오는데? 방금 병원 창구에서 확인하고 왔어. 500 조금 넘을 거야. 뭐? 아니, 500이 뭐 옆집 이름이야? 500씩이나 되는 돈을 왜 우리 쪽에서만 다 부담해야 돼? 우리 쪽이 아니라 내가 부담하는 거야. 내 돈이 내 돈이고 다 우리 돈인 거지. 어디서 말장난하고 있어? 그래. 그럼 당신 돈도 내 돈이고 우리 돈이야? 아님 내 돈만 그런 거야? 그게 뭔 소리야? 내 말은 사람이 다 자기 형편, 자기 수준을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우리 수준에 500이나 되는 돈을 다 내는 게 말이 되냐고. 네, 형부는 왜 못 내는데?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더군요. 형부는 돈 없다며 방금까지 그렇게 조롱을 해대더니 이제 와서 형부도 돈을 내라고요? 뭐? 그냥 그런 줄 알아. 어차피 당신한테 남의 일이잖아. 남의 일에 신경 끄고 본인 일이나 집중해. 손이 좀 바쁘신 걸 보면 무슨 대단한 비즈니스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그렇게 쏘아붙여주고는 가게를 나왔어요. 여보, 야. 그러고 며칠 뒤 다행히 엄마는 건강이 좋아져서 퇴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퇴원 일주일 뒤 엄마의 생신이었는데 못지않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난 1년 엄마는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내셨으니 가족들끼리 모여서 사진도 찍고 서로 위로하고 수고했다는 말도 하며 뜻깊은 자리를 보내고 싶었죠. 식구야, 저와 언니, 남편과 형부, 언니네 조카, 둘 정도뿐인 단출한 가족 구성원이었지만 좋은 곳에 예약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외식도 하고 축하도 할 생각에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케이크도 주문에 맞추고 풍선이나 꽃들도 준비하고요. 애들이 할머니 생신이라고 지들끼리 뭘 준비한 거 있지? 그래 언니, 뭘 준비했는데? 엄마, 보지 말라고 하도 성화를 길래 몰래 요만큼 문틈으로 봤더니 지들끼리 뭔 춤을 준비하더라고. 할머니 보여주면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너무 귀엽겠다. 언니, 그럼 형부랑 애들이랑 6시까지 호텔로 바로 오는 거지? 근데 넌 박서방이랑 얘기는 좀 해봤어? 그래도 가족 식사 자리 오기 전에 풀고 오는 게 좋아. 괜히 엄마도 신경 쓰이고 그런 거 티에 안 내도 다 티난다 알지? 모르겠어. 그래도 가는 길에 어떻게든 풀리겠지 뭐. 그럼 이따가 봐. 남편은 여전히 병원비 문제로 제게 고집을 내고 있는 상태였어요. 엄마가 퇴원하기 전부터 지금껏 열흘 가까이 저랑 남편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냈어요. 당연히 엄마 퇴원 날 얼굴 한번 안 비춘 건 물론이고 건강은 괜찮으신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죠. 엄마 댁에 꽃다발이 도착해 확인하고 있는데
남편을 외투를 걸쳐 입으며 열흘간의 침묵을 깨고 제게 말을 걸더군요. 아, 난 친한 형님이랑 골프 약속이 있어서 난 못 가니까 혼자 갔다 와. 참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저와 지금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날 빠질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하고 마음 졸였는지, 엄마가 무사해 얼마나 감사해하며 생신 준비를 했는지 옆에서 다 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몇 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본인도 옆에서 다 들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모른 척 싹 빠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당신 지금 그 병원비 500만 원 때문에 골라서 시위하는 거야?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일 있다고 했잖아. 가게 운영 문제야. 중요한 약속이니까 가봐야 된다고. 화난 건 화난 거고 이건 가족 행사야. 내가 당신이랑 싸웠다고 당신 집안일에 빠진 적 있어? 또 왜 자꾸 사람을 좀생이 만들어? 싸워서 아니고 비즈니스상의 이유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말을 좀 하면 알아쳐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누가 잘못했는데? 비즈니스상의 이유? 그냥 화난 거잖아. 좀 솔직해져 봐, 사람이. 그래, 솔직히 너네 집 일에 내가 왜 가서 얼굴을 비춰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가고 싶지도 않아. 생돈 500만 원 깨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가서 촛불 불고 박수치라니 배알도 없게. 그냥 혼자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당신 진짜 정말 알면 알수록 진짜 못났다. 너 뭐 선물 필요해? 돈 줘? 남편은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3장을 탁탁탁 뽑더니 식탁에 던져놨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주는 거야. 그냥 귤이나 한 박스 사들고 가. 그 말만 남기곤 골프 가방을 메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야말로 진짜 끝을 낼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돌아가신 이후 그야말로 전쟁 같은 1년을 보내는 사이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끝내지 않고 질질 끌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진작 했어야 할 일이 더 늦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 서재에 들어가 통장을 찾았어요. 남편은 사업하는 사람이 돈 관리하는 게 맞지라며 자기 몫에 내가 번 돈까지 모두 본인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문과에 숫자 관념도 없고 계산도 약하고 재테크도 일절 모르는 나보다는 남편이 관리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 저도 동의했고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 중이었죠. 그런 생활에 워낙 익숙해져 이상한지도 몰랐고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린 상태였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했는지 알게 된 거였죠. 서재를 뒤져 통장을 찾아 내역을 보니 결혼 이후 내내 남편은 본인 집에다가 매달 200만 원씩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둘이 논의해서 양쪽 집에 50만 원씩 용돈 드리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건 우리 집에만 해당되는 말이었나 봐요. 들쑥날쑥한 자기 가게 매출만이 아닌 꼬박꼬박 들어오는 내 월급에서 내 피 같은 돈이 시가로 흘러가는 중이었어요. 그걸 몇 년 동안 새가 맞긴 몰랐다는 사실에 분통 터지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는 겨우 50만 원밖에 못 드렸다는 미안함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이내 분통해하고 미안해하는 건 지금까지로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쭈그리고 앉아 눈물이나 흘릴 때가 아니라 시원한 복수와 깔끔한 안녕이 필요한 때였죠. 통장을 챙겨들면서 저는 우선 엄마 생신에 다녀온 뒤 내일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엄마 생신에 다녀오고 남편은 그 잘난 골프 약속에 다녀온 후 다음 날이 됐죠. 남편도 어제 자기가 한 짓이 양심에 찔리긴 했는지 슬금슬금 제 눈치를 살피기 하더군요.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모른 채 했어요. 대신 무심하지도 않게 물었죠. 우리 언제 당신 부모님 댁에 갈까? 갑자기? 그냥 어머님, 아버님도 뵙고
우리 엄마 아프고 하는 동안 두 분한테 아무 신경도 못 썼는데 한번 인사드려야지. 엄마 입원한 걸 뻔히 알면서 퇴원 때까지 문자 한 통 없었던 시부모님이기에 뼈를 담은 말이었죠. 남편은 제 집에 가자니 왜 그러나 싶으면서도 이내 그러자고 하더군요. 끝을 내려면 남편과 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시부모가 함께 있을 때 끝내고 싶었어요. 그동안 그 많은 돈을 제가 밤낮으로 목 쉬어가며 허리 삐끗해가며 강의하고 아이들 가르쳐본 그 피 같은 돈에 저 모르게 입싹 닦고 받아먹은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시가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남편이 얘기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가자고 해주니까 좋네. 그래? 요즘 우리 사실 좀 그랬잖아. 앞으로 다시 잘해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 글쎄, 잘해본단 말은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니까. 아, 그건 그렇고, 그래도 꽤 오랜만에 집에 가는 건데. 선물 같은 거 하나 사올 걸 그랬나? 당신이 좀 챙기지 그랬어. 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챙겼어. 당신 집 수준에 딱 맞는 선물로. 무슨 말이냐는 듯 저를 보는 남편과 함께 시가에 들어섰어요. 너희 왔니? 오랜만이구나.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셨죠? 오랜만에 뵙네요. 그리고 아마 이게 마지막으로 뵙는 날인 것 같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마지막? 저는 시어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거실 한복판에다가 가져간 가방을 쏟아부었어요. 가방 안에 몇백 장짜리 종이에는 몇 년간의 결혼 생활 기간 동안 제 통장과 부부 공동통장에서 빠져나간 내역들이 가득했죠. 거실에 몇백 장의 하얀 종이들이 우수수 쏟아졌어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론 당신이 앞구정이든 뒷구정이든 당신 지점 차려서 당신 부모 용돈 줘. 내 피 같은 돈이 이 집 구석으로 흘러 들어올 일은 더 이상 없으니까. 멍 때리는 시부모와 남편을 남겨두고 저는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남편이 곧장 뒤따라와 저를 붙잡았어요. 야, 너 지금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가다니? 나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이제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거라고. 뭔 얘긴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하고 둘이서 얘기 좀 해. 아니야, 이거 놔. 우리 변호사 만나서 얘기하자. 나 이제 예전에 멍청한 내가 아니라서. 당신하고 단 한마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구역질 날 것 같아서. 남편은 시가에 남겨두고서 당당하게 나오는 게 저는 살면서 처음 맛보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 이권을 맡아준 담당 변호사는 제가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애초에 남편 첫 가게를 여는 것도 저희 친정에서 다 해준 거나 마찬가지였고, 게다가 저와는 상의 없이 시부모에게 돈까지, 아니 매달 용돈을 준 것까지. 그 어느 하나 저 유리하지 않은 게 없다고요. 남편 쪽이 100% 불리한 상황이니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했어요. 얼마 뒤 남편은 연락이 와 말을 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제 변호사와 동행하지 않으면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했죠. 결국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10원 단위 하나까지 꼭 다 처리해 주세요. 저쪽 집안에 들어간 저희 집안 돈 한 푼도 남지 않도록 다 찾아주세요. 예, 꼭 그렇게 처리해 드릴게요. 저 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아, 여보, 자기야 왜 그래? 우리 얘기하자. 어? 변호사가 다 무슨 말이야? 진짜 이혼할 생각인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혼할 생각도 없는데 쇼를 한다? 넌 그렇게 보여? 나 한번 혼내주려는 생각인 거잖아? 아니야. 그거 맞지? 나 이제 완전히 뉘우쳤고 당신 말 무슨 뜻인지 알았어.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어? 저를 설득하려고 애쓰던 남편은 나중엔 말로는 안 될 것 같았는지 그야말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눈물, 콧물, 침까지 흘려가며 제 다리에 매달리는 남편을 보니 우습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역겹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조금 처량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래도 1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인데 저 인간이 어쩌다 저렇게 됐나 싶어서 마음에 아주 약간의 안쓰러움이 밀려오던 차였는데 이내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간 나면 산으로, 들로 언니 가족, 조카들과 놀러 다니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지금 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것 같아요. 참 많은 풍파를 오랫동안 겪어야 했던 우리 가족인데 이제 돈 문제도 해결되고 엄마도 건강해지시고 언니와 형부도 일이 잘 풀리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 가족의 앞날엔 그동안 못 누린 행복이 가득할 거라고 믿어요. 전혀 꾸밈 없이 차갑게 깨고는 제 모습에 남편이 할 말을 잃었는지 어버버거리기만 하더라고요.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한테 난 그동안 왜 그렇게 매여 있었나? 이해가 안 됐어요. 결혼 생활 내내 사실 나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굴었던 걸까요?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았죠. 담당 변호사는 본인 말대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제 말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의 10원 하나까지 싹싹 끌어다 받아다 줬죠. 멍청이로 지냈던 지난 시간을 모두 깔끔히 청산하고 저는 이혼을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 지었어요. 남편에게도 하도 전화가 걸려오고 언니와 형부, 엄마에게도 말이 가서 모두 차단시켰죠. 그렇게 속 시원히 이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남편은 가게 다 몽땅 정리하고 친구 밑으로 들어가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건너 전해 들었어요. 저는 엄마와 둘이 지내면서 남편 가게에 들어갔던 돈을 모두 찾아와 빚 갚고 제 학원에 자본 투자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더니 참 웃기죠. 호구 인생 깔끔히 청산하고 앞으론 꽃길만 걸으려고요. 가치 없는 것들에 발목 잡혀 살기엔 인생 너무 짧잖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